연세의대의 이일학 교수님을 모시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평가지표 소개에 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학 교수님은 1999년 연세대학교 의학사, 2010년 동대학원 의료법 윤리협동과정 문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교실에서 재직하고 계시며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의료법 윤리학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모시고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일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저희 연구진의 견해, 또 연구진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아마 앞으로의 장기적인 토론 주제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론의 내용을 이렇게 제안하는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연구진과 또 그 과정에서 얻어진 잠정적인 논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그 생애 정말 마지막 임종 과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야 한다. 시간적으로도 확장되고 그 범위에서도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2018년 이후 3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제도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지,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본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구성 요소를 언급하였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위한 리더십과 정책 인프라, 현재 있는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 두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의 개발, 시행, 조율이 정책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명의료 결정의 절차와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등 다양한 절차와 또 이것들을 활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을 지원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 제도, 법률이 지시하는 제도는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이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는 제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사업입니다. 종합계획, 홍보사업, 관련 통계 및 지식 창조, 그리고 교육 자원의 개발과 같은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달달하였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일까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반복이 되지만 전체 의료기관의 설치 비율은 여전히 낮고, 낮은 수준의 환자 직접 참여 비율이 아직 40%, 오늘 이제 긍정적인 발표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진술, 가족 합의,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3분의 2 이상의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서의 돌봄의 선택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입니다.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 의료 제공자가 있겠고, 또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환자, 또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경험적인 평가, 직접 경험한 평가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개선안들은 제도의 개발과 시행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활용 의지를 반영하고, 또 경험이 이미 축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가족 또 의료인들이 더 이상 아주 그냥 수동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인 차원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뒤 배경하에서 중장기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 제도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고 사실 현재 몇 가지 기획안들과 중장기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하고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와는 약간 구분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집중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 방안 개발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가, 어떤 영역에 의료인들과 시민들의 참여와 의식 개선이 필요한가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내용이 반영된 중장기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실행력과 효과성, 효율성을 갖춘 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생각하였던 방향성은 세 가지였습니다. 가능하면 근거를 중심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근거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의견과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고 또 거기서 더 나은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의 방향성과 리더십의 정당성, 형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료 전반 체계와의 연계성들과 같은 방향성 하에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의 목표는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그 제도의 확대 및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도 운영의 정량적 또 정성적인 성과 확인을 위한 지표 개발, 또 운영, 적용, 사용 과정에서의 실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제 지표 평가 및 또 경험의 수집, 또 재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대내적 환경 확인을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연구 내용들을 위해서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그리고 초점 집단 면접과 같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운영 평가, 환경 분석, 개선 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론적인 배경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변화 이론입니다.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영향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안에서 특별히 평가가 필요하고 이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 것인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닥치게 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이제 미래 전망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연구진이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전망들 중에서 관련 요인이 무엇이고 이해 당사자의 관점과 태도는 어떻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문헌과 또 설문 또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이제 운영 평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연명의료 의형사와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제도 활용, 또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명의료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의료인들이나 또 환자들, 가족들과 같은 수요자들에게 만족도를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제도 관리에서의 접근성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로 표출이 되는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존중 비율이나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 비율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고요. 특히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 특히 이제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인력 차원에서 또 지식, 또 환경의 변화와 같은 요소에서는 아직은 그 필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제도 관련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 같은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표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사회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팬데믹 현상과 같은 상황이 작성수를 감소시켰고 이게 평가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지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지표는 2019년도부터 23년도 호스피스 연명의료 국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의 형태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중에 연명의료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영역에서 지표를 좀 상세하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정착률 활성화와 관해서 자기결정권의 강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또 등록기관의 확대 운영 활성화, 이런 이제 접근성의 강화 요소들이 있었고요. 질적으로는 인력의 전문성 및 질 향상.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관해서 이 부분이 제도 정착 및 활성화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배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정권 강화와 전문성 및 질 향상이 또 그 다음에 큰 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역으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가에 대한 영역이었고요.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행사와 같은 어떤 외부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얻어지는 국민들의 인지율, 또 환자 및 생애말기 이 지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 및 또 의료 서비스의 결과,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 관리 체계 기반인데요. 제도 운영 체계, 또 돌봄 관리 체계의 추진 전략 마련과 같은 요소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배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작성 건수 같은 것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문제가 있었던 자주 언급이 됐던 설치율과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 배점을 하는 기준도 전년 대비 내지 2, 3년간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2020년까지 해서 저희가 평가했던 지표의 점수는 60점 정도로 나와서 이 총 합계의 60점 정도 이제 양호의 마지막 선에 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 접근은 결국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는 작업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고령사회의 문제, 사회문화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 이것들은 다행히 정기적인 정부 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습니다. 의료 수요의 다변화 문제, 외국에서의 전망,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군에서의 국가 그룹에서의 변화는 이제 장기적으로 신경계 질환과 만성 질환의 증가하고 이 환자군들은 결국 생애 말기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필요로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기 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사회 전반으로는 죽음의 의료화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좋은 죽음에 대한 욕구들, 이런 환경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 분석 중에 저희가 세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작성한 시민들, 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록 활동가들, 그리고 의료인들, 또 제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이 세 차례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의료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전망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교육이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료계 전반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제도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 미비한 법의 문제, 또 적절한 연명의료 서비스 체계가 지금은 의료 환경 안에서 대처하기에 한계가 좀 있다. 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환자의 진료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이 경험이 되고 있는 진료의 연속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 연명의료 결정이 단순히 임종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에서의 돌봄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시나리오 개발을 했고요.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나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전망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환경 변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환경 변화 요소들 중에 연구진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파급 효과가 크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세 가지 요소들, 규율과 기능의 개선, 관리 제도의 개선,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어떤 태도 변화, 의료인의 기술적인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커다란 트렌드에 대응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어떤 정의 내지는 이제 평가였는데요. 연명의료 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수직적인 조직화, 그리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여서 법적 규정 및 규율 체계가 개선되는 것들, 또 관리 제도가 규제하는 규제기관이 아닌 정책 및 지식 생산을 해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재정적인 인력 자원의 확충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달성이 되는 것을 긍정적인 개선으로 보았고요. 현행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원 확보 노력을 계속 수행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개선의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현재 수준의 유지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하면 의료인의 지식 및 태도의 제고, 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들, 이제 언급이 됐던 앞으로 언급하게 될 다양한 표준 진료 지침들의 개발 및 제공과 같은 것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건 충족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전담 조직의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주제였는데,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통합과 같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저희가 긍정적인 개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수준이라고 하면 의료인의 인식도는 계속 확충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호스피스 완화를 위한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돌봄이 유지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문화의 긍정적인 개선이라면 대화운동이라고 하였는데, 사회적으로 그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나 또 죽음 돌봄, 또 이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포용하는 대화운동의 정착과 같은 사회 문화의 변화, 또 다양한 교육, 특히 중고등교육 환경에서의 죽음 문제를 다루는 인지도 개선과 같은 사업이 가능하다면 사회문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달성될 때에 가능한 전망을 4가지 정도로 하였고요. 시나리오 A부터 개선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계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시나리오인데, 저희가
특별히 봤던 것은 현재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관리 제도가 개선되고 사회문화, 시민들의 인식도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양태를 보이는데, 의료 서비스, 의료인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따르지 못한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고요.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제도 효율이 어떤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할 때 앞으로 보게 될 다양한 급속한 노령화, 또 노령 인구의 사망,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소통 체계에 또 참여와 같은 급한 이제 과제가 있겠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또 의료계를 이끌기 위한 모니터링과 지도체계 역량 확보가 필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장기적인 대화와 또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오늘 여러 가지 나온 것과 같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인력 기준의 변화와 같은 운영 유도, 또 아직 접근되지 않고 있는 실시기관의 참여 유도, 또 진료 지침 공동 개발과 같은 것들을 통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과제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지금 임종 과정에 국한된 것에서 생애 말기 돌봄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안에 포함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겠고, 의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와 같은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의 재발과 제공, 이것들은 결국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것들이 의료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 근거가 되는 우리 임상윤리 전문가와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임종 과정, 또 사실은 일반 의료인들, 지역사회에서 일체 의료 제공자들의 역량 강화와 같은 전문가 양성과 같은 중장기 과제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정책의 예들을 이렇게 저희가 달았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기능 강화, 위원회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있겠고, 또 민간의 모니터링과 지도 체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심의 주기적인 사례 검토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특히 오늘날 보건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허브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참여 유도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노인의료 기준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연계와 같은 것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어떤 연계와 같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 일부로 죽음에 대한 준비, 또 돌봄에 대한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관련 단체, 건강보험공단, 또 이 사업 자체는 지침을 개발하는 것들보다 확산시키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위한 개별 기관의 어떤 참여, 또 결과 분석, 또 다양한 결국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의 제공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진료지참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애말기 돌봄 확장은 돌봄 프로그램의 사전 돌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특히 가정 호스피스와 같이 전문 호스피스와 구분되는 서비스의 확대, 돌봄 서비스를 확대, 수가 현실화, 전문가 의료 학위 제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일반 교육, 졸업 전 교육 내지는 보수 교육에서의 임종 과정, 생애 말기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장기 절전 방안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생애 말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었고요. 이 개념을 저희가 많이 이제 참고를 하였습니다. 아마 요즘 들어서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개념인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생애 말기 돌봄과 완화 의료, 특히 이제 현재 우리가 많이 했던, 이제 전문 호스피스, 전문 완화 의료,
이런 이제 상호 관계들을 좀 고려를 하되 생애 말기 돌봄은 더 큰 영역이고 더 큰 접근, 더 큰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말기 돌봄은 근거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이 과정이 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 중심, 제공자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이의 의학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략의 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아마 시나리오와 비슷한데요. 관리체계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의 개선, 시민들의 문화 변화, 세 가지의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는 책임성의 강화, 그리고 책임성을 실천하는 어떤 정책들과 어떤 기준들의 개발, 연명으로 체계 조정 기반의 역량 강화, 법률의 합리화 및 개선,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특히 이제 저희들이 작성했던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직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떨어진다, 잘 모르겠다, 있는지 모른다, 아직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접근성의 개선이 중요한 요소로 제기가 됐고요.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체계, 또 기관 내에서 출입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된 어떤 서비스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겠고, 생애 말기 돌봄 제공을 위한 지식의 생산과 확산인 매우 근본적인 의료의 개선의 요인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생애 말기 관련해서는 대화 운동과 같은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여러 국가들이나 몇몇 시민 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화 운동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각각에 관련해서 저희 연구진들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제 제안하는 정도까지, 목록 정도까지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각각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어떻게 달성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입니다. 저희가 생애말기 돌봄 정책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을 가졌는데요. 정책 개발 기능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체계, 돌봄의 다양한 니드를 담보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의 노력 및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작업은 개선 여부 평가의 근거를 작성을 하고, 제도를 발전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해서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난 2년 동안에 급삭한 환경 변화, 또 예측이 좀 어려운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가 아주 100%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 돌봄 서비스랑 사회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큰 패러다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락 교수님 감사합니다.